안녕하세요, 빌딩지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웅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사옥 매입에 대해서 자세하게 컨텐츠로 준비해서 보여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아무리 저희가 말씀으로 드려도 감이 좀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자료를 좀 띄워드리면서 자세하게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진행한 신사동 54227,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때 가서 보면서 느낀 건데 진짜 돈만 있으면 사고 싶다라 하는데 제일 막막했던 게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걸까? 저희가 이제 뭐 자금표를 보여드리자면은 110억, 그리고 이제 저희가 대출을 이제 심플하게 80%를 받습니다. 88억 대출이 이제 나갈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취득세, 중개보수, 등기비용 뭐 이런 거를 제외하게 되면은 실제로 들어가는 현금이 28억 4천만 원 정도 실제 내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88억 대출을 받았을 때 월 나가는 이자 비용이 운영한 지 오래되고 매출이 좋고 뭐 이런 우량 기업이다 그러면은 대출 금리가 한 3.6까지는 가능합니다. 최저 3.6까지는 가능하고,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회사다, 그냥 뭐 일반적이다 그러면 4%에서 4.1% 정도 이제 금리가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4.1에 이제 이자가 나온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매월 3천만 원씩 이제 이자를 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28억 4천만 원이고 매월 그 건물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3천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원리금 균등 상환인 건가 아니면 만기 일시 상환인 건가? 만기 일시 상환입니다. 이자 비용 월 3천만 원을 내고 계속 또 연장을 하겠다 하시면 연장을 하시면 되시고, 또 매각이 중간에 됐다 하시면은 중도상환 수수료 내고 이자 갚으시면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합니다. 예를 들어 30년 동안 갚아야 된다던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은행하고 거래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건물 같은 경우는 보통 2년 아니면 3년입니다. 1년짜리도 있긴 한데 보통 2년짜리를 합니다. 그래서 2년 정도 변동 또는 고정, 이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고정금리를 일단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고정을 한다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뭐 5년, 10년 가는 게 아닙니다. 2년 계약을 하고 2년 동안만큼은 그래도 4.1, 3천만 원씩 그냥 낸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변동을 한다고선 쳤을 때 우리가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겠지만 0.25, 0.5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0.25 떨어졌다고 내가 내던 금리가 0.25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막 0.1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떨어지기 때문에 올라갈 거 리스크도 대비해서 차라리 그냥 고정금리로 묶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그럼 이번에 이 신사 사업을 했을 때는 금리를 어떤 걸로 하셨었어요? 저희는 고정금리 했죠. 네. 그때 좀 저희가 금리가 높았을 때였고 4% 중반대였어요. 저희가 받을 때만 해도 5% 금리가 나갈 때였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매출이 잘 나는 법인이고 저희 대표자들 소득도 좋고 신용도 좋고 하다 법인이 보니까, 한 번 또 매각을 해서 그 자금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에서는 이제 우량이다, 너무 좋다, 그래서 원래 나가는 금리보다 0.5를 싸게 해줘서 4.5 고정금리로 저희는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회사의 매출도 있지만 대표의 소득과 신용도 분대잖아요. 그럼요. 왜 그걸 봐요? 회사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원리 원칙대로는 회사를 보는 게 맞습니다. 회사도 보지만 거기에 대표자의 소득 상황도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플러스 알파. 회사는 엄청 좋은데 대표는 뭐 월급 이만큼 코딱지만큼 받고 이러면은 어쨌든 대표자도 책임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뭐 중요한 건 주주긴 하지만 그럼 두 분이 월급 상당히 높으신 거군요. 뭐 적지는 않습니다. 네, 진짜 많이 내기는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럼 두 분은 소득세를 많이 내시잖아요, 월급. 진짜 많이 내죠. 네. 근데 이런 게 나중에 또 대출 받을 때도 상당히 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저희 쓸 돈만 쓰자 해가지고 급여를 낮게 책정할 수도 있었겠지만 대출을 받아야 될 때 유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급여를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죠. 그 사업자의 장점이 급여를 이제 낮게 책정하든 높게 책정하든 본인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낮게 책정하면 낮게 책정한 만큼 나중에 부동산 구입을 한다던가 뭔가를 구입할 때 분명히 마이너스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애당초 높게 책정을 하고 세금을 그냥 내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많이 벌면 당연히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개인 돈과 법인 돈은 엄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뭐 쇼핑도 좋아하고 뭐 이렇게 사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이 법인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다 개인 돈으로 사야 되는 거거든요. 엄연하게 저희는 40% 세금을 내고 개인 돈으로 갖고 와서 저희는 다 이제 하는 거죠. 예전에 급여를 되게 낮게 책정해놨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대출 받을 때 왜 이렇게 번 게 없어요? 라고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세금을 더 내더라도 좀 높게 책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많이 느꼈습니다. 한도하고 금리의 영향이 있습니다. 대표님들이 생각하기에 최소 연봉은 이 정도로 세팅하는 게 그래도 나중에 대출적 유리하다, 금액이 좀 있을까요? 그건 회사 매출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건물을 얼마짜리 사서 얼마의 대출을 받을 거다, 이거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해요. 은행에서 좀 좋게 보는 것은
최소한 1억에서 2억 정도? 네, 그 정도가 기본이 돼야 됩니다. 물론 세전이요, 세전.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이나 뭐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주거래은행 뭐 하면 0.1% 할인, 또 뭐 할인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혹시 이 건물 살 때 대출도 약간 그런 게 좀 있나요? 건물 살 때 나오는 대출은 주거용 상품하고는 다르게 기업 대출이라고 합니다. 기업 대출. 일반적으로 그 은행마다 그 시기에 따라서 좀 프로모션이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나가야 될 예산이 있는데 상반기에 뭐 대출이 많이 안 나갔다. 그럼 하반기에 이제 공격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은행에서는 예를 들어 1년 동안 나가야 될 게 정해져 있는데 상반기에 공격적으로 해서 빨리 끝내버리자. 이게 매년마다 달라요. 그리고 전 연도에 많이 나갔다. 올해는 좀 줄이자. 이러면 그 은행이 그냥 적게 나가는 거예요. 금리적인 부분에서 또 불리하다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은행을 비딩을 해놓고 있는 게 좋은 거고, 그리고 그게 좀 애매하시면은 저희한테 문의를 주십시오. 그러면은 저희가 뭐 예를 들어 뭐 3개월 안쪽으로는 어디가 그래도 좀 현재 공격적이고 괜찮다 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매번 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서 달라요, 저희도 달라요. 그래서 여러 개의 은행과 이제 비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출이 그럼 한 3천 정도 나오잖아요. 3천만 원 정도면 월세로 환산을 하면 강남에 어떤 건물에서 임차를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딱 그 110억 같은 그런 건물 아니면 그거하고 좀 비슷한 규모. 근데 그건 신사동일 때 얘기인 거고요. 이제 역삼동 이제 하단 쪽, 남역산 쪽으로 내려간다. 더 큰 걸 얻을 수 있겠죠. 신사동 건물 같은 경우는 워낙 상급지이기 때문에 거의 신축 건물 기준으로 해서 평당 18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하거든요. 또는 뭐 도로변, 도산대로나 뭐 테헤란로에 뭐 대형 빌딩에 뭐 한 150평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면적을 사용할 수 있는 임대료이죠. 사옥은 보면 1층에서 5층까지 종으로 이렇게 다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대로변에 있는 빌딩은 횡으로 넓게 한 공간에서 다 같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대표님들은 둘 다 해보셨잖아요. 맞아요. 각자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고요. 장단점이 장단점이 있죠. 있죠. 네. 네. 우선 저는 역삼동에서 테헤란에서 크게 한 층을 썼을 90평이었죠 때, 저희가. 네. 네. 크게 한 층을 썼을 때 장점. 제 눈앞에 다 있다. 제 눈앞에 다 있기 때문에 CCTV를 굳이 안 봐도 CCTV 된다. 안 봐도 된다. 이게 이동하는 시간이 짧아요.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저희 뭐 중개부도 있고 제작팀도 있고 저희 본부도 있고 하잖아요. 짬뽕으로 있으니까 좀 뒤죽박죽이에요. 이제 사옥에 와서 뭐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이제 쓰고 있을 때는 층별로 부서가 정확하게 나뉜다. 5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혼자 쓰고 있고 4층은 이제 저희 제작팀하고 저희 디벨롭팀, 진영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빌딩 진영쌤 아카데미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3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 중개법인, 빌딩 매매팀이 정확하게 쓰고 있고 2층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딱 그 고객님들만 오셔서 상담하실 수 있는 미팅룸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1층은 인포, 이제 응대 공간, 그리고 지하 같은 경우도 똑같이 저희 중개법인 그리고 제작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층별로 이 부서가 정확하게 나뉘니까 본인들 업무에만 딱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회의하려고 그러면은 다 이렇게 올라와야 되고 내려가야 되고 요건 단점은 맞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게 내가 이걸 합당한 가격에 산 걸까? 대표님들께서는 이거 되게 금매라고 했잖아요. 금매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네이버에 밸류맵이라고 쳐보세요. 혹은 핸드폰에서 어플 밸류맵이라는 걸 받아보세요. 이 해당 번지수를 위에다가 주소를 입력을 해보세요. 검색할 수 있는 곳에 보면은 최근 뭐 1년간, 3년간, 5년간 거래됐던 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 사례를 참고하는 게 좋겠죠. 최근 3년간. 3년 동안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총액과 단가를 클릭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단가라는 거를 누르게 되면은 평당 얼마, 1.6억 이렇게 1.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해당 물건지 주소를 기준으로 해서 반경 500m 혹은 600m 이렇게 내에 최근 3년 동안에 거래됐던 거를 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거래된 사례를 눌러봤을 때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오래된 구축이 거래된 사례 그리고 신축이 거래된 사례 이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오래된 건물이 거래된 사례를 보게 되면은 그거는 땅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동네의 땅값이 그 구축이 거래된 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비싸게 거래된 게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게 다 개발이 됐을 때 이 정도 금액에 팔린다.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보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했었던 그 신사동 건물이 새로 지어져가지고 지어진 지 3년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신축 건물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일단 밸류맵으로도 보시고 최근에 이제 거래 사례도 중요하지만 지금 또 이 주변에 매물이 얼마 정도에 나오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네이버 부동산으로 좀 보시면은 그 주변에 어떤 매물이 얼마에 나오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이버 부동산과 밸류맵을 번갈아 가면서 보시면은 좀 비교해서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옥으로 쓰려다 보면 시작 규모가 좀 그것만큼은 안 돼서 그냥 지하는 임대를 줄까라고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월세를 얼마에 줘야 되지라는 생각도 좀 들 것 같아요. 월세 임대료 산정법도 있나요 따로? 제일 좋은 거는요. 우리 방금 전에 진영쌤이 얘기를 했잖아요. 건물 매매가 얼마에 나와 있는지 주변 네이버 부동산에서 비교를 해보시고요. 월세로 이제 선택을 다시 하면은 그 인근에 월세 나와 있는 게 또 다 보일 겁니다. 평당가로 다 정확히 확인하실 근데 수 있어요. 월세도 이제 층별로 다 다릅니다. 지하 1층 나와 있는 월세, 1층 나와 있는 월세, 2층 나와 있는 월세. 근데 그 중에서도 신축이냐, 구축이냐 이거에 따라 가격이 또 다를 겁니다. 신축 건물 뭐 예를 들어 지하를 월세를 주겠다.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주변에 신축 건물 지하 임대료 이거를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이거를 한 3, 4개만 딱 모아가지고 뭐 20평인데 400만 원이 나와 있다. 그럼 평당 20만 원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거를 진영쌤 통해서 산다고 했을 때 저는 한 3개 층만 쓰고 나머지 임대료만 주고 하는데 그것도 혹시 잡아주실 수 있나요? 그것도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합니다. 저희가 했던 그 신사동 건물이 연면적이 168평입니다. 나는 100평만 써야 돼. 그리고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 그럼 나머지 층은 임대 놓으면 되는 겁니다. 168평 난 다 써야 돼. 그럼 다 쓰면 되는 겁니다. 혹은 작어. 난 200평 써야 돼. 뭐 250평 써야 돼. 더 큰 거를 찾아달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연락 오신 분들 중에 이건 좀 작고 더 큰 규모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 거는 다 건물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희 원칙은 싸지 않으면 안 합니다. 막연하게 그냥 일반적인 거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 모토는 늘 말씀드리지만 금매 아니면 안 합니다. 시세보다 싼 근데 것만. 모든 매수자의 마음은 그렇겠죠. 뭐 맞아요. 싸게 사야 되는 건데 저희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네. 브리핑자로 보면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기로는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지도상으로 보면 이게 역세권인가? 가운데 있죠. 좀 뭔 거 아닌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가깝다의 기준은 대략 어느 정도일 걸까요? 건물? 10분 이내? 그쵸, 10분 이내. 도보로 10분 이내, 5분 이내, 3분 이내 들어가면 초역세권이라고 하죠. 이제 10분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건 역세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역도 있지만 버스 정류장도 있어요. 어쨌든 대중교통이잖아요. 그래서 그 버스 정류장 거리도 잘 봐야 됩니다. 신사동에서도 역세권의 기준이 되게 중요한 건가요? 신사동은 강남에서도 최상급지에 속하잖아요. 좀 역가 떨어져도 이 정도면 충분한 건가? 신사동 자체가 여기 3곳밖에 없어요. 신사역, 압구정역, 압구정 로데오역 3곳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다행인 거는 작은 신사동 3블록 안에 3개의 역이 있다는 거예요. 신사동은 재밌는 게 이 걸어다니는 길 자체가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직원들이 지겨워하지 않더라고요. 10분이 넘어가고 15분이 되더라도 보통 15분 컷까지는 들어가지 않아요. 보통은 15분 이내에 다 여기 있습니다. 네. 그 신사동이 생각보다 그렇게 안 넓어가지고요. 15분 이내에 다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런 즐길거리들이 많아가지고 직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죠. 신사동은 청담동과 같이 강남의 이제 거의 최고의 큰형님이죠. 네. 역삼동의 초역세 대지가 똑같은 거를 갖는 거랑 신사동에서 좀 더 떨어지더라도 대지가 똑같은 걸 갖는 거 뭐 어떤 게 더 좋을까요? RMO의 신사동이죠. 역세권인데도요? 네. 역삼동 싫어하는 분들 싫어하는 게 싫어하시는 거 아니고 아니에요? 상급지라고 생각을 네. 하죠. 아무래도 같은 똑같은 평수라고 거라면, 하면은. 네. 그럼 이 정도로 이 매물이 괜찮은 건가요? 아, 괜찮죠. 저희 건물과 같은 그런 건물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콘텐츠를 준비해서 저희가 촬영까지 했던 최초잖아요. 네.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있어서 내가 CEO라면 지상 5층을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상 5층 크기가 한 17평 정도 되더라고요. 대표실로서 쓰기엔 좀 작은 거 아닌가. 사람마다 또 달라요. 어떤 분은 그걸 또 크게 느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작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맞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사업체 구조나 내 방의 현재 뭐 집기들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긴 어떤 한데 걸 두느냐에 맞아요. 따라 다르긴 한데 작으면 그 큰 건물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 5층이 24평 정도 되거든요. 거기 서대표방도 지금 룸까지 구성하고 이렇게 사용하니까 전혀 좁은 느낌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대표실이 한 10평 정도면 그래도 쏘쏘합니다. 지영쌤 저희 방이 지금 현재 한 10평 정도 돼요. 네네. 네. 10평밖에 안 돼요? 저는 한 20평 되는 줄 알았는데. 아, 네. 10평입니다. 네. 보통 10평이다 하면 되게 작아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책상 놓고 소파 놓고 이렇게 공간 구성하면은 그게 작은 면적은 아니거든요. 근데 대표님들이야 부동산을 오래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사업만 하시는 사람들 공간에 대한 감이 없잖아요. 한 층만 쓰다가 갑자기 5개층을 쓰고 이 공간을 나누려고 하다 보면 막막함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사옥을 매입을 검토할 정도면은요, 사업한 연역이 최소 몇 년 이상은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임차인 생활을 오래 해보셨을 거고요. 임차인 생활 하면서 어딜 가든 룸 구성해야 되고 대표실 만들어야 되고 회의실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걸 하면서 인테리어적으로 이렇게 감각이라든지 평감각은 있어요. 이게 초보 사장님을 위한 콘텐츠가 예를 아니잖아요. 들어 직원 수로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10명이 쓰는 사무실이다 하면은 한 뭐 15평에서 20평 정도의 사무실을 쓰고 뭐 30명이 써야 된다 하면 그러면 40평에서 50평 정도를 네. 쓰고 또 100평이다 하면은 뭐 60, 70명의 뭐 직원들이 써야 된다. 저희가 사업을 직접 해보면서 느꼈기 때문에 또 사업하시는 분들의 직원 수를 생각하면 평수의 개념은 어느 정도 나오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다 제가 인테리어 하면 나중에 나갈 때 원상복구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사옥으로 다 해서 쓰다가 매도를 하게 되면 그거 그대로 그냥 인수인계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건물을 있는 그대로의 매매로 하기 때문에 현 상태 매매. 네. 내 건물이기 때문에 인테리어에도 투자해도 돼요. 클라이언들이 이제 정말 몇 억 들여서 인테리어를 해놨는데 결국 사업을 확장해야 돼서 이전을 하거나 또는 사업이 조금 줄어들어서 이전을 하더라도 그 해놓은 인테리어가 너무 아까워. 그렇죠. 그거 다 원상복구 해줘야 되잖아요. 예.
자, 오늘은 저희가 그 얼마 전에 이제 진행했었던 신사동 110억짜리 이제 사옥 이 건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번에는 저희가 좀 이제 금액이 좀 더 낮은 걸로 100억 이하, 뭐 70억이나 80억, 90억 뭐 이런 금액대로 한번 구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거의 3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정말 10억 정도 가지고 계시고 뭐 20억도 가지고 계시고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의가 너무 많았었어요. 나눠서 좀 저희가 좀 콘텐츠로 준비해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